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회장단 선출하고 그걸 이제 책상 밀어서 이제 단체 기념 촬영하고 6층에 내려가서 회식하고 또 1층에 가서 통닭집 가고 왔다 갔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책상 줄이 조금 전에하고 좀 다시 정돈을 했는데 그 하여튼간에 그 내년에 조금 힘드셔도 잘 참으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 조금 게으름을 피우면 후반기에 갔을 때 자기 노력에 비해서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돼요. 답답하기만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드셔도 초반에 열심히 해놓으면은 후반기에 갔을 때 살랑살랑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려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마음속으로 6월 말쯤에 시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하다가 6월 말에 이제 모의고사를 쳐보고 뭐 60점 통과하면은 그분은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것이고 통과를 못하면은 다시 도전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 번 더 10월 말에 시험을 또 쳐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금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그냥 워밍업이다 생각하시고 내년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본서가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책들이 다 두꺼워요. 그 처음에는 책 6권을 받으면 뿌듯합니다. 새 책을 받으면 그죠? 우리가 처음에 학교 들어갔듯이. 근데 뿌듯한 곡에 한두 달도 못 가요. 금방 부담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공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습니다. 계속 해야 되고 뭐 끝이 없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넘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에는 아마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5년도에. 지난번에도 이제 상대평가 되냐 마냐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배출한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요. 49만 명입니다. 49만 명. 그래서 49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장롱석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합격자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봤어도. 그래서 이제 합격자를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우리 중개사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그 수능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40만 명이잖아요. 우리는. 수능은 이번에 50만 명인가 뭐 50 몇만이 그렇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폐지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폐지는 못하고 합격자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누구나 60점을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등수로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2,000명 뽑겠다. 그러면 2,000등까지만 합격을 시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평균 90점이 넘어야 아마 명함을 내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양산 같은 데 소규모 도시에서는 한두 명 나오기도 힘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그 상대평가 만약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최종 합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일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가 돼버리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면서 공부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막상 상대평가가 되고 난 뒤에는 땅을 칠 것이라고. 왜? 자격증이 없으면 자기가 돈 벌기 힘들거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자격증이 없어도 일 잘하던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지금 자격자 수가 많잖아요. 그럼 49만 명 되는 사람이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제도로 바꾸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평가로도 바꾸지만 자격갱신제도 그것도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 자격증을 따면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도 박탈시키는 그런 제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신제도로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격증을 박탈시켜버리고 다시 시험 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럼 거의 이제 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을 모르고, 부동산 모르면은 재테크를 모르고, 재테크 모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축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중개 보조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격증 없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조인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분들도 앞으로 자격증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중개 보조인을 하려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 3년 내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결론은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에 발을 못 딛게 그래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따는 것은 상대평가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증 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미 딴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질이 높아질 것이고, 미국처럼 그리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에는 지금 중개사 자격의 수준이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만약에 이제 1단계를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한 5년 이상 일을 하고 다시 시험 치면은 2단계로 올라가고, 또 5년 일을 하다가 또 시험 치면은 3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가면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놉니다.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솔직히 지금 자격증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회적인 대우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놉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폐가 돼 있다고. 그 우리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미국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딴 사람은 엄청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못 딴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간 좀 어려워도 잘 참아서 내년에는 꼭 좀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 보조인 하려고 해도 앞으로는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어쨌든 부동산에 관여하려면 자격증은 무조건 따야 된다, 이 생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컨닝을 해서라도, 예? 컨닝을 하시라도. 컨닝 하면은 5년간 시험을 못 치죠. 5년간은 모르겠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30페이지. 담보물건 돼 있는데, 그 담보물건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통유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4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당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유치권부터 먼저 보고 저당권에서 같이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첫째,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민법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점수를 제대로 확보를 하려면은 항상 정확하게 그걸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개론 같은 거는 정확성보다는 다양성이에요. 융통성이고. 근데 법을 공부할 때는 정확해야 돼. 그 대충 상식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재판 가서 억울해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판사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억울해서 니는 뭐 뒤집어져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하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조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점수를 받으려면 우리 상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법을 배운 대로 적용해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 배울 단계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 복습을 해라 뭐 해라 소리는 안 하는데 강의는 참석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강의를 참석해서 뭐 하냐? 저게 무슨 말이냐? 거기 초점이 있다고. 자, 법에서는 법률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았다면 벌써 50%는 넘어간 겁니다. 그래,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럼 초점이 이래요.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뭐냐?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 어리부리하게 알고 있으면 대답을 못 하겠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안 돼. 그러나 내가 강의 듣는 거 하고 책을 읽는 거 하고 시험 치는 거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의는 들어볼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시험 치니까 시험지를 찍고 싶어. 그게 각자 다르다니까 이게. 그 평소에 저는 이제 수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이거를 뭐 내가 질문해서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다음에 점수 잘 나오고 그것도 아니야. 그래 그게 각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는 옆 사람이 공부 억수로 잘한 것 같아도 실제로 시험을 딱 쳐보면은 알 수가 없어. 누가 점수가 나오는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점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점수를 높이는데 강의도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용입니다. 그 학문을 하려면은 학자가 돼야 되지.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용 민법을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로는 변칙이 조금 필요하고 투자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강의를 잘 들어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치권 한번 봅시다. 유치권. 유치권이란 말은 들어봤습니다. 유치권. 유치한다는 말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치권.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갑이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 의뢰 이렇게. 자, 어른 수리를 하는 장사꾼입니다. 그죠? 수리상이다. 그래서 시계가 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 3만 원 나왔다. 이 말입니다. 3만 원 수리비 채권이 있습니다. 3만 원 수리비 채권. 자, 이 수리비 채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시기에 지출된 비용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게 표현하면은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비용상환 채권. 그래서 유치권에서 가장 흔한 채권이 비용상환 채권이에요. 이게 거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비용. 이 개념에 들어가면은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의뢰한 사람이 요 수리비 채권 말고 한 달 전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채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대여금 채권. 그럼 어른 가백에 총 6만 원 받을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시면 요 수리비 채권하고 대여금 채권하고 시계하고 관련된 채권이 뭐예요? 수리비 채권이지. 요 수리비는 시계 때문에 생긴 채권 아닙니까? 요 대여금 채권은 그냥 빌려준 채권이란 말이에요. 시계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그 유치권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자, 그래서 결국 요 수리비 채권은 시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여금 채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른 갑으로부터 6만 원 받을 게 있지만은 6만 원 전체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계를 잡고 있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만? 3만 원. 요 3만 원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겠다. 즉 갑으로부터 3만 원 받지 못하면 시계를 갑한테 돌려준다. 안 돌려도 된다. 안 돌려도 된다. 그걸 유치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채권, 시계에 밀접한 관련 있는 채권을 우리가 용어로 결련성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결련성. 그래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물건하고 결련성 있는 채권, 그 채권을 받아낼 때까지 유치한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대여금 채권은 시계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대여금 채권을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아시겠어요? 차이가. 자, 그래서 시계하고 관련성 있는 채권이 돼야 한다. 이거를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출제되거든요.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그게 첫째 질문이에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성립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유치권이 성립이 됐을 때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가 뭐냐.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첫째는 그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이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640페이지, 50페이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제가 읽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 1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그걸 몇 번 읽겠다. 그 두세 번 읽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점수를 딸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6과목인데 다 두꺼워요. 그래서 선생이 하는 것만 해야 돼, 공부를. 그럼 기본서는 뭐하냐? 그냥 참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본서를 이제 잡고 있어, 1월달부터. 그럼 오늘 강의를 잘 듣는 거야. 잘 듣고 강의 들은 부분을 기본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강의 들은 적이 없는 게 기본서에 많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 해라고? 보지 말라고 아예.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 점수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그걸 하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유치권에는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 하잖아, 아예.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골라라. 성립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두 번째는, 성립하면은 유치권의 효력이란 것은 항상 권리와 의무,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효력이란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읽어보면 계속 뭐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의 내용이 뭐냐, 또 뭐 계속 이렇게 나와. 그러면 효력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 앞으로 효력 그러면 뭐라고 읽으라고?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유치권의 효력 그 말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의무가 뭐 있냐, 그걸 다룬단 말이에요. 요게 1순위고 요게 2순위입니다. 이게 별 4개. 확률이 여기서 70% 이상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별 3개. 이게 끝이야, 유치권에는. 자, 그러면 우리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3만원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줄 필요 없고, 유치권 성립 안 하면 시계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은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채권. 맞죠? 돈 받을 게 없는데 유치,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한단 말이야. 채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시계를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끼리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특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약. 우리끼리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런 것을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이렇게 부릅니다. 요 특약이 유효이거든요. 유효. 그러면 유치권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요런 특약이 있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특약이 없을 것. 요 3가지 요건이 딱 들어가야 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몇 개 요건? 3개. 첫째는 채권이 존재하고, 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요 3가지. 자, 선생님 그러면 쉽네요. 이 3개만 외우면 되는 게 이제 가지치기가 되겠지. 크게 봤을 때 이렇단 말이야. 근데 기본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본서를 다음에 읽어보시면 답답합니다. 산만해요, 이렇게. 그 산만한 것을 제가 딱 핵심을 집어서 큰 탈트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가 나왔냐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채권에는 2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요 채권하고 물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요걸 뭐라 했습니까? 결련성이라 했습니다. 결련성. 그 다음 두 번째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 요거 실수 굉장히 잘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 갑이 을에게 시계를 맡긴 게 3월 1일이고 수리를 완성한 게 3월 3일이야. 그러면
3월 3일 날 완성했으면은 대원칙이 3월 3일 날 3만 원 줘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이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을아, 내가 지금 네가 수리 완성했다며 내가 지금 3만 원 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이틀 뒤에 주면 안 되겠나 하니까 을이 좋다 이래 됐어. 그러면 언제 주면 됩니까? 3월 5일. 요게 이제 변제기가 된단 말이야. 요렇게. 자, 어른 시기의 점유를 언제 했나요? 3월 1일. 수리 완성은 3월 3일. 변제기는 언제? 3월 5일. 그럼 점유는 3월 1일부터 했지만 그때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3월 5일부터 성립한다고. 아시겠어요? 3월 5일. 변제기 도래가 돼야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점유는 첫째,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됩니다. 간접 점유. 그래,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기본기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즉 무슨 말이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시기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을이 직접 시기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을 받으면 제3자 을다시에게 시계를 빌려줘도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럼 빌려주면은 을다시가 직접 점유하고 빌려준 사람은 간접 점유가 돼버려요. 지난번에 직접 간접을 배웠잖아요. 그죠? 빌린 사람은 직접 점유, 빌려준 사람은 간접 점유. 그래서 유치권자는 빌려준 상태로 남에게 맡긴 상태로 간접 점유를 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맞죠? 자, 그래서 직접 점유는 당연히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점유가 적법 점유가 돼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오. 적법 점유. 불법 점유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 점유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 부자입니다. 부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1000만 원짜리. 그럼 을이 뭐냐? 을은 요런 사람이야. 요런 사람. 읽어보시오. 도인이 뭐라고? 도둑놈아이? 도둑놈. 도둑놈을 존경해서 높이 부를 때 도인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도인. 그 도인을 한자로 쓰는 이유는 한글로 써나면 지리산 진짜 도인이 그저 헷갈리잖아요. 진 줄 알고. 그래서 도둑놈이다. 도인. 자,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부잣집에는 주로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맨질맨질합니까? 거기 보면 철조망도 있습니까? 철조망.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요, 인근에 그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한 달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계속 넘어갔다가 밑으로 깃다가. 철조망은 저 38선에서 떼왔습니다. 38선에서 한 달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어. 그래서 을이 이제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롤렉스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롤렉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12월 시간 아니면 이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겠죠. 그죠? 지금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예를 들어 주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훔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른. 롤렉스 시계를 훔쳤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응? 피나게 훈련해서 훔쳤는데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인한테 전화까지 합니다. 왜 고장난 시계를 거기 놔두냐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거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나왔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른 주인한테 네 시계를 내가 100만 원치 수리했으니까 100만 원 달라. 100만 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 청구. 자, 도둑놈이 시계를 도둑질 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고장난 시계를 훔쳤거든요. 그래서 수리비 100만 원 내라, 내 돈 내라, 이렇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게 이제 상식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도둑놈 주제에 무슨 100만 원 청구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는 민사 문제하고 형사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는 범죄이고 민사는 돈 문제예요. 소유권 문제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도둑놈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을이 갑의 시계를 훔쳐가지고 100만 원 수리했단 말이야. 그럼 수리하더라도 소유자는 갑이면은 지장이 없습니다. 수리된 시계도 내는 갑의 시계라고. 법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을이 시계를 반환하고 100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보셨나요? 니는 네가 들여야 할 돈을 내가 100만 원 들여서 수리했다. 니는 100만 원 부당이득 하고 있다. 내놔라.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합니다. 그래서 을은 시계를 반환하고 수리비 1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을이 이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가는 거는 별개로 하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비를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시계를 돌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어.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 했냐. 을이 갑한테 100만 원 청구하면서 네가 100만 원 안 주면은 네 시계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거 이제 한 360도 돌았습니다. 돌아서. 예. 여러분이 봤을 때 100만 원 청구도 지금 돌았는데 요 가면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지금. 자, 유치권은 되겠느냐. 지금 아까 수리비는 결련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련성이 있는 수리비 받을 때까지 유치를 할 수 있겠냐. 유치는 안 된다. 100만 원 청구권은 있지만 그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유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둑놈의 점유는 적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 자, 결련성이 있는 채권을 네 가지를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기억. 하나는 어차피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빠르게 해서 미리미리 숙지를 하자.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 공사 대금 청구권, 그 다음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 네 개. 기본서 읽어서 이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설명 잘 듣고 필기도 잘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동상 보면서, 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주로 이 만점 받은 사람 나왔다 그랬죠? 3년 전에, 그죠? 그 사람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 가서 동상 들으면서 다시 정설해서 필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항상.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안 그러면 쓰기 싫으면 카메라를 좀 찍어버리고. 자,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련성이 있느냐. 요런 채권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면 되고, 요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이래 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자, 물건하고 결련성 있는 채권은 넓게 보면 몇 개라고? 4개입니다. 4개. 자, 비용 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 청구권, 동물 침해로 인한 요거는 다음에 가면 이제 불독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독 사건. 불독한테 물렸다 이 말이에요. 불독.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불독한테 물렸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물린 값,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 청구는 동물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그 동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불독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자기를 물은 불독을 뭐 할 수 있다고? 유치할 수 있다고. 예. 그게 뭐라고? 비디 사건이네, 비디. 빌딩 하지 말고, 아이. 불독이다, 불독. 불독. DH는 뭐고, DH? 예.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영어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도그 하우스. 오늘 뭐야? 불독이다, 불독. 자, 요 네 개를 기억하면은, 결련성이 있는 권리 중에서 9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네 가지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잡고 있으면 다른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 그건 무조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 안 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위해서 유치권 안 돼. 보증금 반환 채권을 위해서 안 돼. 권리금 반환 채권을 위해서 안 돼. 다 안 된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된다고.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서 여러분이 못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0년 이상 강의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생각하시고 미리부터 요 네 가지를 딱 기억하라. 자,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립이 됐으면 이제 유치권의 권리 의무.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느냐? 권리까지만 보겠습니다. 의무는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가서 하고. 을의 권리. 유치권자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 유치권자의 권리.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이 뜻이 뭐예요? 유치권. 자, 저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비 3만 원 주지 않고 내 시기에 돌려달라 했을 때 네 수리비 받을 때까지는 못 주겠다. 거절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맞죠? 그래서 유치권의 본질은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는 돌려주는 것을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 거절권 이렇게 합니다. 유치권의 뜻이 뭐냐? 수리비 받을 때까지 갑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인도 거절권.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이 끝까지 수리비 3만 원 안 주면은 을이 저 시계를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매권. 뭐가 있다고? 경매권이 있다고.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처분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을 경매랍니다. 그죠? 경매권이 있다. 경매. 그럼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 경매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임의경매가 있고 하나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보권자는 임의로 언제든지 경매를 넣을 수 있다. 이거를 임의경매. 근데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 있잖아요. 그냥 돈 빌려준 사람, 그냥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그냥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해서 재판을 받아서 그 판결로 강제경매합니다. 그걸 강제경매라 합니다. 그래서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경매한다. 이거를 임의경매. 담보권이 없는 사람이 판결 받아서 강제 집행으로 경매한다. 이걸 뭐라고? 강제경매. 그럼 여기는 유치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경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임의경매. 그래서 갑이 끝까지 3만 원 안 주면 을은 저 시기를 경매에 넣어서 강제로 받아갈 수 있다. 그걸 임의경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경매를 왜 할까요, 보통?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저당권에서 배울 텐데, 자,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갚아야 할 수리비를 갚아야 할 시기가 됐는데 그때 안 갚아. 그러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받아가는 제도가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 예? 그러면 경매를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아가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세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경매권하고 우선 변제권은 바늘과 실이에요.
경매는 수단이고 이거는 목표입니다. 목표. 수단과 목적. 자, 그러면 경매를 왜 하느냐 물어보면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는 어떻게 받느냐? 경매를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경매 그러면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결국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제때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3월 5일까지 수리비를 안 주면 을이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죠?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이래 해야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유치권에는 특징이 뭐냐?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좀 이따가 배울 저당권하고 그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매권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경매권이 다 있어요. 왜? 이거는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를 말하노?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어떻게 받노? 경매를 통해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런 사람은 경매권, 우선 변제권을 같이 가집니다. 같이 가지는 게 정상이라고 그게. 그런데 유치권자는 희한하게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 보고 물어보겠죠. 유치권자, 네 경매권이 있냐? 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럼 네 말로 경매하노? 나 모르겠다. 이래 돼 보잖아 이거는. 어? 저당권자 보고는 네 경매권 있냐? 있다. 우선 변제권 있냐? 있다. 말로 경매하노? 우선 변제 봐달라고. 우선 변제 어떻게 받냐? 경매를 통해서.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매는 특수 경매입니다. 유치권자. 일반 경매가 아니에요. 즉 이걸 뭐라 하느냐? 그죠?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환가 또는 현금화를 위한 경매를 합니다. 특이한 경매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고. 다른 담보권자는 전부 다 우선 변제를 위해서 경매권을 가지는데 유치권자만큼은 우선 변제를 목표로 경매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환가가 무슨 말이냐. 자, 저기 예를 좀 극단적으로 들을게요. 을이 유치를 했는데 하필 뜨거운 여름에 배추를 유치했어. 어? 그럼 배추를 유치하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시들어버리고. 그럼 유치하기 힘들잖아. 그럼 그걸 경매로 넣어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유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경매는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 그걸 뭘 한다고? 환가를 위한 경매, 현금화를 위한 경매 이렇게 불러요. 간단하게. 아, 유치권자는 좀 특이하네. 경매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없네. 그래서 뭐 할라 경매하노?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아니고 환가를 목적으로 현금화를 목적으로 경매한다. 이렇게 조금 약한 경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이 유치권자의 권리. 자, 요것만 기억하시고 우선 다른 거는 좀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뒤로 저당권 한번 넘겨보세요. 저당권. 자, 저당권은 유치권보다 한 5배 정도 중요합니다. 저당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선은 기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지금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토지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1억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신용대출을 하면은 저대로 빌려주면 되는데 보통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물건의 담보를 잡아버려요. 담보. 1억을 받아내기가 갑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토지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안전장치. 이거를 우리가 보통 담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 담보. 그래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을의 토지에 담보를 잡고자 한다.
담보를 잡는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갑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그러면 이 담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가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은행에서는 100% 저당권을 잡고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가 돼버려요. 저당을 잡은 사람을 뭐라 한다고? 저당권자. 그러면 이 토지의 주인은 뭐랍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갑은 저당권을 잡았다. 을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갑을 저당권자, 을을 설정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 뭐가 문제되느냐. 자, 요 토지가 주로 채무자 토지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설정자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꼭 같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청하니까 이 사람이 담보물이 없어요. 지금 자기 가진 재산이 없어. 돈은 빌리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 을다시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을다시야,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니도 알다시피 내가 부동산이 없다. 내가 갚아서 문제 없도록 할 테니까 네가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좀 설정해 달라. 이렇게 을이 지금 을다시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은 을에게 빌려주고 을다시 토지에 저당을 잡은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을이고 설정자는 을다시고 이래 되죠. 자,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99.9%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와 설정자는 그죠? 채무자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을다시를. 자, 보세요. 채무자는요, 돈 빌린 사람이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변제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읽어보세요. 변제자. 그러면 을다시는 뭐 하는 사람일까? 설정자는 채무자가 제때 변제를 못하면 자기 토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책임.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고 뭐라고?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책임자. 자기 물건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 보증인 들어보셨죠? 보증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전 재산으로 대신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사회에서 보증인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보증인. 보증 서지 마라 그러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전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보증 서지 말한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하는데, 요 보증인은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을다시는 전 재산이 아니고 이 물건만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맞죠? 물건만으로. 그래서 물건만으로 그걸 줄여서 앞으로 요 말을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그거는 그냥 보증인. 저당권에서는 저당으로 잡혀있는 그 물건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 사람을 뭐라고? 물상보증인.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물상보증인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갑은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 즉 1억을 확실히 받아낼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이 주된 목적이야. 요거는 종된 목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없다, 저당권이 있다. 큰 차이가 나죠. 만약에 저당권을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줬다.
그러면 일반 채권자라 합니다. 뭐라고? 일반 채권자.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신용으로 대출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 근데 여기는 담보를 잡고 있죠. 담보를 잡고 있는 이 채권자를 법률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피담보 채권자 이렇게 불러요. 네? 자,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그런 뜻입니다. 한자 자체라. 자,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피담보 채권, 안 붙어 있으면 일반 채권. 그럼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리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남들보다 우선 받아가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자는 다른 말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읽어보세요. 우선 변제권자. 그래서 이게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면은 을에 대해서 또는 을다시 돼서 다른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갑이 가장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아간다. 이거를 뭘 한다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그것 때문에 저당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저당을 잡는 목적이 뭐다? 나중에 저놈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저 부동산을 경매 넣어서 받아가야지. 그것 때문에 저당을 잡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저당권이 붙어있는 피담보 채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채권을 뭐라 했습니까? 좀 전에 반대로 일반 채권자라 했단 말이에요. 일반 채권자. 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선 변제가 없고 다른 채권자하고 평등하게 비례해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등 변제권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잡은 게 안 잡은 것보다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부 100% 저당권을 잡고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모든 채권자를 제끼고 지가 제일 먼저 받아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담보 채권은 주인이고 저당권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주종관계라 하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주종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예. 주종관계. 자, 우선은 불러볼게요. 첫째는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전부 다 주종관계라고. 다시 한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주된 물건, 종된 물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전부 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러면 채권은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아시겠어요?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잡았지 저당권을 위해서 채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종관계. 채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줄여서 주권, 종권. 따라서 해보세요. 주권, 종권, 주물, 종물. 해봐라. 주물, 종물. 그 다음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예. 전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주인이 어디 가면은 종도 자동으로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주권하고 종권의 관계는 자,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고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고 채권이 어디에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되고 이거를 그 유명한 부종성 원리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부종성. 맨 위에 나오고 있죠. 부종성 230페이지 그죠? 부종성. 그래서 이 부종성이 뭐냐 여기 다시 보세요. 다시. 자, 저당권은 채권에 대해서 부수적이고 종된 성질을 가진다. 이걸 뭐라고? 부종성. 부수적이고 종된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수반성이라고 있거든. 수반성. 자, 요 수반성은 원래 부종성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종성 속에는 요 수반성도 들어가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종성이 뭐냐? 채권이 성립되어야 저당권도 성립되고,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고, 채권이 남에게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되고, 그걸 뭐라고? 부종성. 그러면 그 부종성 중에서 특히 채권이 남에게 이전되면 저당권도 수반해서 따라서 이전된다. 그것만 따로 떼내서 뭘 한다고? 수반성.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불가분성이라고 있습니다. 불가분성. 분할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자,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은 을 다시 토지에 저당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한 필지거든요. 저당을 잡았는데, 자, 을이 만약에 중간에 5천만 원 갚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을이 갚아버리면 채권이 1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죠? 자, 그러면 채권이 줄어든 만큼 저당권의 요 토지에 대해서 미치는 효력도 반으로 주느냐? 그렇다면은 가분성이라 합니다. 뭐라고? 채권이 줄은 만큼 저당권의 효력도 반만 미친다. 그걸 뭐라고? 가분성. 그런데 우리는 불가분성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권이 아무리 줄어도 저당권은 언제나 토지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그걸 뭘 한다고?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얼마를 갚았냐? 자, 을이 갑에게 1원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얼마 갚았을까요? 빨리 해봐라. 1억 빼기 1원. 머리 기름칠을 해야지. 1억에서 1원 빼라. 얼마? 해봐라. 괜찮다. 괜찮아. 9,999만 9,999원 갚고 1원 남았어. 1원이 남아있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물건 전체에 미친다. 그걸 뭐라고? 불가분성. 자,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네 번째. 요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요거는 한자로 써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물상대위성이라고 있습니다. 물상대위성.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예, 물상대위성.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그런데 을이라는 은행에서 1억을 역시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딱 잡았어. 그래서 저당권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제때 안 갚으면 을이 경민해서 강제로 우선 면제 받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집이 A 회사, A 화재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에 가입되어 있다고? 화재보험. 자, 그런데 이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 불타버렸다고. 전소돼 버렸어. 자, 그러면 이 은행의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갑의 집에 저당을 잡았는데 물건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물권이라 하거든. 물권은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뭐 물권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건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저당권은 일단은 소멸합니다. 일단은 소멸. 그럼 은행에서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집 같은데 특히 그 아파트 아니면은 그냥 주택 이런 데는 대출을 잘 안 합니다. 저당 잡아도 불 나쁘면 큰일 아닙니까? 담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해. 그래서 보험회사에 가입 들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실히 살펴보고 들어 있다면 주로 대출을 하고 저당을 잡습니다. 은행에서. 자, 그러면 자,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어도 집이 전소돼서 사라지면은 저당권은 일단은 소멸합니다. 그럼 은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이 나중에 1억을 못 갚으면은 을이 경민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골치 아프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갑은 집을 소유하다가 집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집이 불타고 난 뒤에 갑에게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긴 게. 응? 대신해서 생긴 게. 그렇지. 보험회사에 정확하게는 보험금 하지 말고 항상 권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집이 없어지고 이게 대신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뭐라 하느냐? 원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오. 원래의 저당 목적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하느냐? 원물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배울 때는 물상 대비에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언급만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자, 원물이 뭐하고 없어지고 이게 핵심이라고 나중에. 그래서 시험에는 물상 대비가 되냐 안 되냐 저당권이 소멸하냐 계속 존속하냐 이렇게 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물이 없어지고 이게 대신 생긴 거 맞죠?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한번 읽어보세요. 변형물이랍니다. 변형물. 원물이 없어지고 변화된 형태로 생긴 물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만약에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변형물 이거를 신속하게 압류를 만약에 해버리면 뭐하면 압류는 어디 쫓아가지 지가 잡는 거 이게 압류가 아니고 법원에 신청해서 합니다. 부동산에 압류. 그래 은행에서 압류 신청이 돼가지고 압류가 딱 돼버리면 이 저당권이 죽었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저당권이 변형물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다시 이렇게 존속. 자, 여기 보세요. 물상대위 원물이 없어지고 변형물 위로 대신해서 존속하는 성질 이런 뜻이에요. 물상대위. 한번 읽어보세요. 물상대위 뜻이 뭐라고? 원물이 없어지고, 그죠? 자, 원물이 없어지면은 저당권도 없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원물이 없어지고 대신 태어난 변형물을 저당권자가 신속하게 압류하면, 그죠? 원물 위에 존재했던 저당권이 변형물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이걸 뭐라고? 물상대. 그럼 은행에서는 이걸 압류했냐 안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은행에도 법률 전문가를 한 명씩 둡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집이 불타게 되고 보험회사가 있다. 그럼 뭐 하라고 신속하게? 압류. 압류 조치를 취하면 저당권은 살아있고 압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당권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나중에 돈 받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압류 대상이 돼서 물상 대위가 되려 하면은 변형물이 돼야 한다. 이 변형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형물에 들어가야 압류가 되고 물상 대위로 효력이 저당권이 존속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 대표적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권. 네?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배상금 지급 청구권. 세 개 한번 해보세요. 보험금, 보상금, 배상금 그 세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만 변형물이지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 차임재금, 차임채권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변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집이 없어지고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시고. 어쨌거나 물상대위 개념은 원물이 없어지더라도 그로 인해서 변형물이 생겼을 때 저당권자가 변형물을 신속하게 압류하면은 원물에는 저당권이 존속할 수 없지만 변형물 위에는 다시 저당권이 존속하는 성질, 그걸 뭘 한다고? 물상대위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232페이지. 이거는 책을 너무 줄여갖고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좀 쉬었다 할까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신이 없네, 그죠?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없는 사람이 아닌데 잠시 쉬었다 갑시다.